히로시마는 오전 8시 15분에 존재하기를 멈춥니다. 그러나 500마일 떨어진 도쿄에서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전화선은 먼저 불통이 됩니다. 이어서 라디오 방송국들도 끊어집니다. 다음으로 군사기지들과의 연결도 사라집니다. 도시와의 모든 연결이 하나씩 단순히 끊어집니다. 도쿄의 장군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보고서 조각들을 받습니다. 한 대의 비행기, 그리고 섬광,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방에 있던 세 남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입니다. 한 명은 장비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 명은 연합군의 선전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원자 이론을 연구했던 한 물리학자는 완전히 일본을 끝낼 수 있는 무언가에 직면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다음으로 무엇을 말할지, 그리고 제때 말할 수 있을지는 수백만 명의 추가 사망자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들은 불가능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35만 명의 사람들이 살던 도시가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뛰어들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도쿄입니다. 지하사령부에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당직 사령관이 수화기를 들고 듣자마자 그의 얼굴은 창백해집니다. 히로시마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연된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완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신국도, 군 통신망도, 라디오 방송도 모두 끊겼습니다. 전화 교환원들은 도시로 연결되는 모든 회선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회선이 완전히 불통입니다. 총참모부 장교들이 긴 테이블 주위에 모여 본토 지도를 연구합니다. 그들은 4년 동안 수천 건의 폭격 습격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초기 정보는 한 가지를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바로 섬광입니다. 아침을 한순간에 한낮으로 바꾼 눈부신 백색 섬광입니다. 그 후 히로시마는 암흑에 잠겼습니다. 도시 외곽 철도역에서 온 일부 산발적인 보고서들은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보고서들은 불탈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서로 완전히 모순됩니다. 장교들은 어떤 버전이 진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라카와 노토키 대령은 이미 한 가지 이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재래식 무기보다도 그를 더욱 두렵게 만듭니다. 고위 장교들은 정찰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습니다. 히로시마에는 35만 명의 주민들과 군사본부, 무기공장, 통신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시설에서 단지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총참모부 작전 장교가 먼저 말합니다. 그는 통신선이 끊어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연료 저장고가 폭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답변을 원합니다. 몇 대의 폭격기가 발견되었습니까? 그들은 어떤 무기를 탑재했습니까? 피해 평가는 어떻습니까? 정보 장교의 답변은 모든 대화를 멈춥니다. 폭격기 한 대, 어쩌면 폭탄 한 발이었습니다. 직후 도시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는 공중전에 대해 그들이 아는 모든 것을 위배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발의 폭탄으로 도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라카와 대령은 연필로 테이블을 두드립니다. 그는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미국인들이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심리전을 사용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때 새로운 보고서가 도착합니다. 이 보고서는 다릅니다. 이 보고서는 히로시마에서 30마일 떨어진 곳에 주둔한 철도 신호수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숙련된 군인들조차 규정을 어기고 긴급한 암호화되지 않은 메시지를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보고서가 테이블 위에 놓입니다. 글씨체는 스트레스를 보여줍니다. 단어들은 지워지고 다시 쓰여 있었습니다. 신호수들은 거대한 구름 형성을 묘사합니다. 평범한 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둥처럼 솟아올라 상단에서 버섯 모양으로 퍼졌습니다. 그들이 본 어떤 구름보다도 높이 치솟았습니다. 그 아래 계곡에서 히로시마가 보여야 할 곳에는 불과 연기만이 홍수처럼 지평선 너머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신호수들은 자신들을 쓰러뜨린 충격파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폭발파는 30마일을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전화 기둥이 휘어지고 부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역 창문들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작전 참모장은 이 보고서를 2번 읽습니다. 매번 그의 표정은 어두워집니다. 그는 이론적인 연구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핵분열을 연구했습니다. 제한된 자원과 불완전한 결과였지만 그는 그 과학을 이해합니다. 만약 미국이 먼저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면 그는 그 생각을 소리내어 끝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모든 방어 전략은 무의미해집니다. 본토 저항을 위한 모든 계획은 자살 행위가 됩니다. 아라카와 대령은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직접적인 확인을 요구합니다. 스누미 코타로 소련기라는 젊은 장교에게 즉시 히로시마로 비행하여 가능하다면 착륙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공황 대신 사실을 가지고 보고하라고 지시합니다.
소령은 정찰기에 탑승합니다. 목적지는 히로시마입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도시에 접근할 때 무언가 잘못됩니다. 조종사가 무전으로 보고합니다. 연기가 너무 짙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접근 경로를 찾기 위해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전이 3분 동안 조용해집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을 때 그것은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는 착륙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비행장은 잔해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관찰을 위해 도심 상공을 낮게 비행했습니다. 조종실에서 내려다보면 거리와 건물, 랜드마크가 보여야 합니다. 대신 그는 불탄 땅에 그려진 선처럼 강과 다리의 윤곽만을 보았습니다. 지상에 서 있던 거의 모든 것이 평평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코타로 소령은 도쿄로 돌아옵니다. 그는 작전실로 들어갑니다. 그의 군복은 깨끗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 중 작성한 송을시 메모와 관찰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위 장교들은 그의 평가를 기다립니다. 그 말은 4단어였습니다. 도시는 사라졌습니다. 아나미 장군, 즉 전쟁 대신이자 전투 지속을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가 보고서를 응시합니다. 그의 턱은 굳어집니다. 그는 종이를 살짝 구겼다가 다시 억지로 펴냅니다. 그는 여전히 이것이 어떤 것도 바꾼다고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과학자가 도착합니다. 그가 다음으로 할 말은 그들이 피하고 있던 단어들을 말하게 만들 것입니다. 일본 최고의 핵 물리학자 니시나 요시오가 방으로 들어섭니다. 그는 히로시마에서 온 모든 보고서를 연구했습니다. 섬광 패턴, 화상, 파괴 규모, 버섯구름, 형성까지 모두 분석했습니다. 그는 수치를 계산하고 증언들을 검토했습니다. 이제 그는 최고 사령부에 그들이 이미 두려워하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잠시 알려드립니다. 구독은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며 더 많은 이야기를 계속 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니시나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방은 히로시마로부터의 침묵이 얼마나 완전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전화 교환원들은 밤새도록 일합니다. 그들은 도시로 연결되는 모든 회선을 시도합니다. 군사 회선을 먼저 시도하고 그 다음 민간 교환국 그리고 재난을 위해 예약된 비상 주파수를 차례로 시도합니다. 모든 회선에서 동일한 결과가 돌아옵니다. 정적이거나 더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5만 명이 응답해야 할 도시에서 단지 먹통인 공기만이 흐를 뿐입니다. 무전실에서도 비슷한 고장 사례가 보고됩니다. 히로시마의 주요 방송국은 오전 8시 16분에 방송이 끊겼습니다. 예비 방송국은 전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군 무전병들은 육군 통제본부와의 연락을 시도합니다. 그들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들은 기다립니다. 그들은 다시 보냅니다. 무전파는 히로시마로 들어가 허공에 던져진 메시지처럼 사라집니다. 한 교환원이 좌절하며 책상에 손을 내리칩니다. 그는 6시간 동안 시도했습니다. 6시간 동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상세게 장비가 고장났다고 말합니다. 상사는 모든 연결을 확인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문제는 도쿄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히로시마에 연락할 대상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위 장군들은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작전실 주위에 무리지어 모여듭니다. 도시가 단순히 사라지지 않는 세상에서는 말이 되는 설명을 내놓습니다. 아나미 장군이 가장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는 전화 교환국이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앙통신 허브에 대한 운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말합니다. 도시는 피해를 입었고 혼란스럽지만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누군가 동의하며 중얼거립니다. 그렇습니다. 지역 사령관들의 기강 회의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압도되어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또 다른 목소리는 적의 심리전을 제안합니다. 미국인들은 히로시마가 파괴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전형적인 기만 작전입니다. 일본이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믿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한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가 믿고 싶어 하는 생각을 소리내어 말합니다. 단 한 대의 폭격기가 지나갔다고 해서 도시가 그냥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변 현들로부터 보고서들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무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히로시마에서 30에서 40km 떨어진 곳에 주둔한 군 순찰대들이 관찰 내용을 보냅니다. 그들은 도시 중심부에서 파도처럼 바깥으로 퍼지는 불길을 묘사합니다. 평범한 불이 아닙니다. 이 불들은 재래식 소위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강도로 타오릅니다. 불꽃은 나무와 돌, 금속까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듯합니다. 생존자들이 이 외곽 기지들로 비틀거리며 들어옵니다. 그들의 부상은 의료 장교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화상이지만 불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피부는 타버린 듯 패턴을 따라 거의 녹아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희생자들은 몸의 한쪽에만 화상을 입었습니다. 히로시마를 향했던 쪽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피부에 물체의 그림자가 새겨진 듯한 이상한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있었습니다. 여러 보고서에서 이를 언급합니다. 검은 비였습니다.
버섯구름에서 떨어진 짙고 기름진 물방울들이 닿는 모든 것에 어두운 얼룩을 남겼습니다. 한순철 장교는 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적었습니다. 화학적이고 독성이 있는 냄새였습니다. 작전 참모장은 이 보고서들을 신중하게 읽습니다. 그는 특정 문구에 밑줄을 긋습니다. 버섯구름, 원형 파괴, 불 없는 화상 등입니다. 각 세부 사항은 최고사령부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그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겁에 질린 민간인들의 산발적인 보고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훈련된 군장교가 히로시마 상공을 비행하여 진실을 가져오게 해야 합니다. 스누미 코타로 소령은 정오의 명령을 받습니다. 히로시마로 비행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착륙하십시오. 피해를 검사하십시오. 소문이나 히스테리 대신 사실에 기반한 평가를 보고하십시오. 소령은 자신감 있게 격려합니다. 그는 도쿄와 오사카, 고베를 포함한 수십 개의 폭격당한 도시들을 정찰 비행했습니다. 그는 소이탄 공격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히로시마에서도 동일한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히로시마는 오전 8시 15분에 존재하기를 멈춥니다. 그러나 500마일 떨어진 도쿄에서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전화선은 먼저 불통이 됩니다. 이어서 라디오 방송국들도 끊어집니다. 다음으로 군사기지들과의 연결도 사라집니다. 도시와의 모든 연결이 하나씩 단순히 끊어집니다. 도쿄의 장군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보고서 조각들을 받습니다. 한 대의 비행기, 그리고 섬광,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방에 있던 세 남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입니다. 한 명은 장비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 명은 연합군의 선전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원자 이론을 연구했던 한 물리학자는 완전히 일본을 끝낼 수 있는 무언가에 직면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다음으로 무엇을 말할지, 그리고 제때 말할 수 있을지는 수백만 명의 추가 사망자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들은 불가능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35만 명의 사람들이 살던 도시가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뛰어들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도쿄입니다. 지하사령부에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당직 사령관이 수화기를 들고 듣자마자 그의 얼굴은 창백해집니다. 히로시마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연된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완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신국도, 군통신망도, 라디오 방송도 모두 끊겼습니다. 전화 교환원들은 도시로 연결되는 모든 회선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회선이 완전히 불통입니다. 총참모부 장교들이 긴 테이블 주위에 모여 본토 지도를 연구합니다. 그들은 4년 동안 수천 건의 폭격 습격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초기 정보는 한 가지를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바로 섬광입니다. 아침을 한순간에 한낮으로 바꾼 눈부신 백색 섬광입니다. 그 후 히로시마는 암흑에 잠겼습니다. 도시 외곽 철도역에서 온 일부 산발적인 보고서들은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보고서들은 불탈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서로 완전히 모순됩니다. 장교들은 어떤 버전이 진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라카와 노토키 대령은 이미 한 가지 이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재래식 무기보다도 그를 더욱 두렵게 만듭니다. 고위 장교들은 정찰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습니다. 히로시마에는 35만 명의 주민들과 군사본부, 무기공장, 통신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시설에서 단지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총참모부 작전 장교가 먼저 말합니다. 그는 통신선이 끊어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연료 저장고가 폭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답변을 원합니다. 몇 대의 폭격기가 발견되었습니까? 그들은 어떤 무기를 탑재했습니까? 피해 평가는 어떻습니까? 정보장교의 답변은 모든 대화를 멈춥니다. 폭격기 한 대, 어쩌면 폭탄 한 발이었습니다. 직후 도시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는 공중전에 대해 그들이 아는 모든 것을 위배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발의 폭탄으로 도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라카와 대령은 연필로 테이블을 두드립니다. 그는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미국인들이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심리전을 사용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때 새로운 보고서가 도착합니다. 이 보고서는 다릅니다. 이 보고서는 히로시마에서 30마일 떨어진 곳에 주둔한 철도 신호수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숙련된 군인들조차 규정을 어기고 긴급한 암호화되지 않은 메시지를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보고서가 테이블 위에 놓입니다. 글씨체는 스트레스를 보여줍니다. 단어들은 지워지고 다시 쓰여 있었습니다. 신호수들은 거대한 구름 형성을 묘사합니다. 평범한 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둥처럼 솟아올라 상단에서 버섯 모양으로 퍼졌습니다. 그들이 본 어떤 구름보다도 높이 치솟았습니다.
그 아래 계곡에서 히로시마가 보여야 할 곳에는 불과 연기만이 홍수처럼 지평선 너머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신호수들은 자신들을 쓰러뜨린 충격파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폭발파는 30마일을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전화 기둥이 휘어지고 부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역 창문들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작전 참모장은 이 보고서를 2번 읽습니다. 매번 그의 표정은 어두워집니다. 그는 이론적인 연구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핵분열을 연구했습니다. 제한된 자원과 불완전한 결과였지만 그는 그 과학을 이해합니다. 만약 미국이 먼저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면 그는 그 생각을 소리내어 끝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모든 방어 전략은 무의미해집니다. 본토 저항을 위한 모든 계획은 자살 행위가 됩니다. 아라카와 대령은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직접적인 확인을 요구합니다. 스누미 코타로 소련기라는 젊은 장교에게 즉시 히로시마로 비행하여 가능하다면 착륙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공황 대신 사실을 가지고 보고하라고 지시합니다. 소령은 정찰기에 탑승합니다. 목적지는 히로시마입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도시에 접근할 때 무언가 잘못됩니다. 조종사가 무전으로 보고합니다. 연기가 너무 짙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접근 경로를 찾기 위해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전이 3분 동안 조용해집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을 때 그것은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는 착륙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비행장은 잔해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관찰을 위해 도심 상공을 낮게 비행했습니다. 조종실에서 내려다보면 거리와 건물, 랜드마크가 보여야 합니다. 대신 그는 불탄 땅에 그려진 선처럼 강과 다리의 윤곽만을 보았습니다. 지상에 서 있던 거의 모든 것이 평평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코타로 소련군 도쿄로 돌아옵니다. 그는 작전실로 들어갑니다. 그의 군복은 깨끗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 중 작성한 송을시 메모와 관찰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위 장교들은 그의 평가를 기다립니다. 그 말은 4단어였습니다. 도시는 사라졌습니다. 아나미 장군, 즉 전쟁 대신이자 전투 지속을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가 보고서를 응시합니다. 그의 턱은 굳어집니다. 그는 종이를 살짝 구겼다가 다시 억지로 펴냅니다. 그는 여전히 이것이 어떤 것도 바꾼다고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과학자가 도착합니다. 그가 다음으로 할 말은 그들이 피하고 있던 단어들을 말하게 만들 것입니다. 일본 최고의 핵 물리학자 니시나 요시오가 방으로 들어섭니다. 그는 히로시마에서 온 모든 보고서를 연구했습니다. 섬광 패턴, 화상, 파괴 규모, 버섯구름, 형성까지 모두 분석했습니다. 그는 수치를 계산하고 증언들을 검토했습니다. 이제 그는 최고사령부에 그들이 이미 두려워하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잠시 알려드립니다. 구독은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며 더 많은 이야기를 계속 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니시나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방은 히로시마로부터의 침묵이 얼마나 완전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전화 교환원들은 밤새도록 일합니다. 그들은 도시로 연결되는 모든 회선을 시도합니다. 군사 회선을 먼저 시도하고 그 다음 민간 교환국 그리고 재난을 위해 예약된 비상 주파수를 차례로 시도합니다. 모든 회선에서 동일한 결과가 돌아옵니다. 정적이거나 더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5만 명이 응답해야 할 도시에서 단지 먹통인 공기만이 흐를 뿐입니다. 무전실에서도 비슷한 고장 사례가 보고됩니다. 히로시마의 주요 방송국은 오전 8시 16분에 방송이 끊겼습니다. 예비 방송국은 전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군 무전병들은 육군 통제 본부와의 연락을 시도합니다. 그들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들은 기다립니다. 그들은 다시 보냅니다. 무전파는 히로시마로 들어가 허공에 던져진 메시지처럼 사라집니다. 한 교환원이 좌절하며 책상에 손을 내리칩니다. 그는 6시간 동안 시도했습니다. 6시간 동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상세게 장비가 고장났다고 말합니다. 상사는 모든 연결을 확인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문제는 도쿄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히로시마에 연락할 대상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위 장군들은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작전실 주위에 무리지어 모여듭니다. 도시가 단순히 사라지지 않는 세상에서는 말이 되는 설명을 내놓습니다. 아나미 장군이 가장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는 전화 교환국이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앙통신 허브에 대한 운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말합니다. 도시는 피해를 입었고 혼란스럽지만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누군가 동의하며 중얼거립니다. 그렇습니다. 지역 사령관들의 기강 회의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압도되어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또 다른 목소리는 적의 심리전을 제안합니다. 미국인들은 히로시마가 파괴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전형적인 기만 작전입니다. 일본이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믿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한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가 믿고 싶어 하는 생각을 소리내어 말합니다. 단 한 대의 폭격기가 지나갔다고 해서 도시가 그냥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변 현들로부터 보고서들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무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히로시마에서 30에서 40km 떨어진 곳에 주둔한 군 순찰대들이 관찰 내용을 보냅니다. 그들은 도시 중심부에서 파도처럼 바깥으로 퍼지는 불길을 묘사합니다. 평범한 불이 아닙니다. 이 불들은 재래식 소위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강도로 타오릅니다. 불꽃은 나무와 돌, 금속까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듯합니다. 생존자들이 이 외곽 기지들로 비틀거리며 들어옵니다. 그들의 부상은 의료 장교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화상이지만 불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피부는 타버린 듯 패턴을 따라 거의 녹아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희생자들은 몸의 한쪽에만 화상을 입었습니다. 히로시마를 향했던 쪽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피부에 물체의 그림자가 새겨진 듯한 이상한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있었습니다. 여러 보고서에서 이를 언급합니다. 검은 비였습니다. 버섯구름에서 떨어진 짙고 기름진 물방울들이 닿는 모든 것에 어두운 얼룩을 남겼습니다. 한 순찰 장교는 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적었습니다. 화학적이고 독성이 있는 냄새였습니다. 작전 참모장은 이 보고서들을 신중하게 읽습니다. 그는 특정 문구에 밑줄을 긋습니다. 버섯구름, 원형 파괴, 불 없는 화상 등입니다. 각 세부 사항은 최고사령부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그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겁에 질린 민간인들의 산발적인 보고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훈련된 군장교가 히로시마 상공을 비행하여 진실을 가져오게 해야 합니다. 스누미 코타로 소령은 정오의 명령을 받습니다. 히로시마로 비행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착륙하십시오. 피해를 검사하십시오. 소문이나 히스테리 대신 사실에 기반한 평가를 보고하십시오. 소령은 자신감 있게 격려합니다. 그는 도쿄와 오사카, 고베를 포함한 수십 개의 폭격당한 도시들을 정찰 비행했습니다. 그는 소위탄 공격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히로시마에서도 동일한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보고서는 큰 소리로 낭독되었습니다. 몇몇 장군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폭탄 피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어떤 것, 어쩌면 독극물이나 질병처럼 들렸습니다. 히로시마의 의사들은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져 죽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니시나는 설명을 위해 다시 불려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방사능 질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폭탄은 단순히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오염물질을 남겼습니다. 그 입자들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골수를 파괴하며 며칠 또는 몇 주에 걸쳐 천천히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히로시마는 파괴된 것이 아니라 오염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도시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노출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 정보는 강경파조차 동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전체 전쟁 노력이 실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모든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심리적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요나이 해군 대신은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합니다. 그는 미국이 더 많은 폭탄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원자폭탄 한 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은 막대했지만 미국은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를 만들었다면 아마 여러 개, 어쩌면 수십 개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다음 폭탄은 도쿄, 교토 또는 일본의 어떤 도시에든 내일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메즈 장군은 이를 즉시 일축했습니다. 미국은 절대로 한 개나 두 개 이상의 원자폭탄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리학이 너무 복잡했고 재료는 너무 희귀했습니다. 히로시마는 아마도 그들의 유일한 폭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일본이 두려움에 항복하기를 바라며 허세를 부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심리전이었습니다. 올바른 대응은 그들의 허세를 간파하고 계속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쟁은 격화됩니다. 목소리가 높아졌고 주먹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3명 대 3명, 완벽한 교착 상태였습니다. 해결책 없이 시간은 저녁으로 흘러갔습니다. 스즈키 수상은 교착 상태를 어떻게 타게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천황의 조언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황을 개입시키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천황은 통치할 뿐 결정하지는 않는 존재였습니다. 정치적 분쟁에서 그에게 한쪽 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수세기 동안의 전통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만약 군국주의자들이 천황이 항복하도록 조종당한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그를 해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잠재적인 개입은 어느 쪽도 유발하고 싶지 않은 위협처럼 방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회의는 전등 아래서 계속됩니다. 참모 장교들이 차, 밥,
그리고 여러 전선에서 온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빅식스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전선보다 더 중요한 전투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전투는 일본이 멸망할 때까지 싸울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아직 존재할 때 항복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립니다. 한 전령이 뛰어 들어옵니다. 그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남부 사령부에서 온 해독된 전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스즈키 수상에게 전보를 건넬 때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스즈키 수상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다른 5명의 남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말을 할 수 없었던 그는 모든 것을 바꾸는 소식을 간신히 전했습니다. 2번째 폭탄이 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미국이 더 많은 폭탄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던 우메즈 장군은 메시지를 응시했습니다. 그들이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던 도요다 제독은 눈을 감았습니다. 또 다른 주장을 펼치기 위해 들었던 아남이 육군 대신의 주먹은 천천히 테이블로 내려왔습니다. 도시는 나가사키였습니다. 또 다른 원자폭탄이었습니다. 히로시마 폭격 사흘 후에 또 다른 도시가 사라진 것입니다. 미국은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폭탄을 가지고 있었고 기꺼이 사용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나가사키에서 온 세부 정보가 밤새 도착했습니다. 각 보고서는 패턴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한 대의 B-29 폭격기, 이름은 복스카였습니다. 한 개의 폭탄이 오전 11시 2분에 투하되었습니다. 눈부신 섬광과 함께 우라카미 계곡 위로 버섯구름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시에는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찰 보고서가 더 빨리 도착했습니다. 이제 최고사령부는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원형의 폭발 지역, 열 화상, 그리고 밖으로 퍼져나가는 충격파 피해 등이었습니다. 나가사키의 지형이 일부 지역을 구했습니다. 주변 언덕들이 폭발을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시 중심부는 완전히 사라지고 평평해졌습니다. 수만 명이 즉사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이 없었습니다. 연료고나 통신장애에 대한 어떠한 이론도 없었습니다. 패턴은 히로시마와 동일했습니다. 미국이 2번째 원자폭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1개 이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우메즈 장군이 틀렸고 도요다 제독도 틀렸습니다. 미국은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심리적 충격은 첫 번째 폭탄보다 더 컸습니다. 히로시마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가사키는 그것을 패턴, 전략, 그리고 다음에 무엇이 올지에 대한 약속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나미 장군은 모두가 생각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미국이 폭탄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3개, 10개, 아니면 50개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이 일본의 모든 주요 도시를 지워버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도쿄, 오사카, 교토, 나고야, 고베, 요코하마를 말입니다. 그저 나라와 폭탄을 떨어뜨리고 도시 하나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니시나는 미국이 얼마나 많은 폭탄을 생산할 수 있는지 모른다고 인정했습니다. 한 개를 만드는데 막대한 산업적 노력이 필요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생산은 더 쉬워졌습니다. 그들은 12개를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폭탄이 제작 중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매주 1개의 폭탄을 투하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라카와 대령은 암울한 계산을 했습니다. 일본에는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가 66개 있었습니다. 도시당 1개의 폭탄이라면 그것은 66번의 임무가 됩니다. 만약 방공망이 폭격기의 절반을 막아낸다 해도 33개의 도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3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전체 산업 기반이 파괴됩니다. 정부가 해체되고 국가는 스스로를 먹여 살릴 방법이 없는 흩어진 시골 마을로 전락합니다. 도요다 제독은 일본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주요 도시들 위로 손가락을 짚어보았습니다. 각각의 도시가 잠재적인 목표였고 다음 차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국가가 끝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전투도 아니고 병사들이 신성한 땅을 방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군대가 무력하게 지켜보는 동안 민간인들이 하늘에서 증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2번째 충격이 닥쳤습니다. 다른 전령이 다른 전보를 들고 왔습니다. 이 전보는 만주에 있는 관동군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소련이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소련군이 밤사이에 국경을 넘었습니다. 수천 대의 전차와 함께 압도적인 숫자였습니다. 일본의 최정예 부대인 관동군이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사단 전체가 유린당하고 통신선은 단절되었습니다. 지휘관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 장교들에게는 이 소식이 나가사키 소식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소련은 중립을 지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일본 외교관들은 소련이 미국과의 평화 협상을 중재하기를 바라며 모스크바와 협상 중이었습니다. 그 희망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소련은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침공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미 육군 대신은 만주에서 온 보고서를 점점 더 큰 공포에 질려 읽었습니다. 소련 전차 부대가 스텝지대를 가로질러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진지는 우회당하거나 포위되었습니다. 관동군은 혼란 속에 후퇴했습니다. 차량용 연료가 없었고 지속적인 방어를 위한 탄약도 없었습니다. 장교들은 철수 허가를 요청했지만 철수할 곳이 없었으므로 허가될 수 없었습니다. 전략적 상황은 잔혹한 단순함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일본은 이제 하늘에서의 원자 폭격과 서쪽으로부터의 대규모 지상 침공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은 병사 한 명을 상륙시키지 않고도 도시를 지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소련은 만주, 한국을 정복하고 북쪽에서 홋카이도를 침공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그들을 막을 해군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도전할 공군도 없었습니다. 지속적인 방어를 위한 석유 비축량도 없었고 도움을 요청할 동맹국도 없었습니다. 국가는 무한한 자원을 가진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국가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도고 외무대신이 침묵 속에 말했습니다. 그는 군인들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했습니다. 일본은 패배했습니다. 이 전투나 저 전역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미국이 원자폭탄 10개를 더 투하하고 소련이 일본의 절반을 점령하기 전이냐 후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메즈 장군은 분노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패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본토는 아직 정복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200만 명의 병사들이 아직 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겨루작전은 여전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침공에 대해 미국이 너무 높은 대가를 치르게 하여 협상하게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원자폭탄은 전술을 바꿨을 뿐 근본적인 전략은 바꾸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말은 그 자신에게조차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겨루작전은 일본이 한 개의 전선에서 한 명의 적과 싸울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여러 전선에서 2명의 적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 적들 중 한 명은 재래식 방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무기를 가졌습니다. 요나이 해군 대신은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도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겨루작전이 어떻게 작동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민간인들이 방사능으로 죽거나 죽어가고 있을 때 말입니다. 소련 전차가 만주를 휩쓸고 미국 폭격기가 산업 기반을 지워버리고 있을 때 말입니다. 200만 명의 병사들이 정확히 무엇을 방어하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쟤를 방어할 것인가요? 논쟁은 계속되었지만 이미 그 활기가 사라졌습니다. 전쟁파는 여전히 저항을 주장했지만 그들의 주장은 필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것은 전략보다는 희망에, 현실보다는 명예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승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어떻게 죽을지를 선택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평화파는 그들의 우위를 밀어붙였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매일은 더 많은 도시를 위험에 빠뜨리고 더 많은 민간인을 죽게 하며 더 많은 영토를 소련에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원자폭탄은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입증했습니다. 소련의 침공은 일본의 외교적 고립을 증명했습니다. 다가올 동맹국은 없었습니다. 개발 중인 기적의 무기도 없었습니다. 배치할 전략적 예비군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지금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전멸할 것인가 하는 선택뿐이었습니다. 만주에서 더 많은 보고서가 도착합니다. 소련 기계와 부대는 하루에 50km씩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진지는 방어를 조직하기도 전에 유린당했습니다. 장교들은 도쿄가 제공할 수 없는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한 개의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짧고 절망적이며 솔직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전체 전략적 위치를 요약하는 세 단어였습니다. 그들은 원자폭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련의 진역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군대에 연료를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착 상태로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복과 멸종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즈키 수상은 테이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빅6는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아나미, 우메즈, 그리고 도요다는 계속적인 저항을 주장했습니다. 도고, 요나이, 그리고 스즈키 수상, 자신은 항복을 주장했습니다. 3명 대 3명이었습니다. 수시간의 논쟁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나가사키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소련의 침공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각 측은 자신들이 옳다고 확신했고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내일 또 다른 폭탄을 투하할지도 몰랐습니다. 소련군은 매 시간 징역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도시들, 일본 국민들, 그리고 일본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웠습니다. 누군가 이 교착 상태를 깨야 했습니다. 군사 계급이나 정치적 지위를 초월하는 권위를 가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말은 의문을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누군가였습니다. 스즈키 수상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안하려는 것이 전통을 위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황은 통치할 뿐 다스리지는 않았습니다. 정치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정부 논쟁에서 한쪽 편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시기에 쓰인 전통은 원자폭탄과 국가적 멸종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차례대로 각 남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모든 것을 바꾸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오직 천황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국회의는 8월 9일 자정 직전 황궁 아래 지하방에서 소집되었습니다. 환기에도 불구하고 공기는 답답하고 뜨거웠습니다. 아마도 결정될 중대한 일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주요 지도자들이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6명의 고위 지도자들과 선임 고문들, 군 참모총장들이 모두 소환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복 차림으로 모였습니다. 며칠간의 논쟁으로 지쳐 있었지만 굳건히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궁중 의례는 한 국가가 무너지는 중에도 완벽함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도 천황이 말씀하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천황은 고문들이 논쟁하는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다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청했고 그의 정부는 그의 이름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은 그 어떤 것도 전통적이지 않았습니다. 2개의 도시가 사라졌습니다. 소련군은 침공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멸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마도 전통 또한 오늘 밤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히로히토 천황이 입장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깊이 절했습니다. 그는 회의실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스즈키 총리가 회의를 시작하고 연합국의 항복 조건을 수락할지 거부할지에 대한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논쟁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똑같은 논쟁, 똑같은 입장, 똑같은 교착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천황 앞에서 발언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단어는 더 무겁고 최종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나미 육군 대신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계속적인 저항을 주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원자폭탄은 끔찍한 무기입니다. 맞습니다. 소련의 침공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명예는 국가가 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200만 명의 병사들이 조국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800만 명의 민간인들은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지금 항복한다면 이 전쟁에서 발생한 모든 죽음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를 보호했다고 믿으며 죽어간 모든 병사들은 헛되이 죽은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호 작전은 여전히 더 나은 조건을 강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이 협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황의 지위를 보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존엄성을 보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메즈 장군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군대는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조국은 정복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항복은 국가적 치욕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점령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천황은 외국 통치 아래 명목상의 존재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꼭두각시로 사느니 독립국가로 싸우다 죽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요다 제독이 동의했습니다. 해군이 파괴되었을지라도 육군은 건재했습니다. 가미카제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항하려는 의지도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어떤 침략군에게도 막대한 사상자를 입힐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미국인들은 인내심을 잃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들의 대중은 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명예로운 조건을 확보할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도고 외무대신은 냉혹한 현실로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침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실제 침공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도시가 잿더미가 될 때까지 그저 원자폭탄을 투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개의 도시, 20개의 도시, 필요한 만큼 투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호작전은 재래식 전쟁을 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병사들을 상륙시켜야 한다고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원자폭탄은 그러한 가정을 쓸모없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몇 초 만에 도시를 지워버리는 무기에 대해 방어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요나이 해군 대신이 더 가혹한 진실을 덧붙였습니다. 소련의 침공은 협상된 평화의 모든 희망을 없앴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외교관들은 소련의 중재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선택지는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소련은 만주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을 차지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어쩌면 홋카이도까지 침공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무한한 자원을 가진 2명의 적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석유도 없고 강철도 없으며 식량 비축분도 동맹국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전멸할 것인가 하는 선택만이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즈키 총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백성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천황의 가장 높은 의무, 즉 그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유기라고 단언했습니다. 일본은 항복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본은 50개의 원자 폭탄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논쟁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전쟁파와 평화파가 대치했습니다. 각 측은 일본의 진정한 이익을 수호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어느 한쪽도 타협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은 이른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교착 상태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때 히로히토 천황이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은 즉시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숨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천황이 일어섰다는 것은 그가 곧 말씀하실 것이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천황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전통이 깨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거의 속삭이는 듯했지만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모든 단어가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천황은 모든 주장을 신중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양측 모두 진심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측 모두 일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를 직접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숙인 채 모든 음절을 들으려 애썼습니다. 천황은 적이 새롭고 가장 잔혹한 폭탄을 사용했다고 언급했다. 그 파괴력은 참으로 헤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전쟁을 계속한다면 이는 오직 일본 민족의 붕괴와 말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국민들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고한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년간 싸워왔고 수천 명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이 순간까지 항복은 상상할 수 없다고 믿었던 고위 장군들이었습니다. 천황은 연합군의 항복 조건을 수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길고 무겁고 견딜 수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아나미 장군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깊이 절했습니다. 얼굴은 숨겨졌지만 그의 몸은 떨렸습니다. 그는 울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분노를 억누르려 애쓰는 것일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다른 장군들은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멍했고 신중하게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충격, 슬픔, 안도, 절망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불가능한 이 순간에 어울리는 듯했습니다. 도요다 제독은 눈을 감고 턱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는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여전히 협상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천황의 말씀은 그러한 믿음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천황의 직접적인 명령에는 협상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도고 외무대신은 작게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승리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멸망의 위기에서 간신히 붙잡은 아주 작은 생존의 여지일 뿐이었습니다. 스즈키 총리는 천황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포츠담 선언의 조건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전투는 멈출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항복 문서가 준비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천황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논쟁은 끝났습니다. 회의는 휴회했습니다. 사람들은 침묵 속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각자 방금 일어난 일을 되새겼습니다. 각자는 자신들의 세상이 영원히 변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코 결정하지 않던 천황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결코 항복하지 않던 군대가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싸우겠다고 맹세했던 일본은 무기를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하급 장교들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위 지휘관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패배한 듯한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소문은 속삭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될 때까지 각 속삭임이 반복되어 전달되었습니다. 천황이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일본이 정복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파괴되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천황이 파괴된 두 도시를 바라보고 소련군이 진역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국가 멸망의 가능성을 직시하고 어떤 지도자도 내릴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는 명예보다 생존을, 죽음보다 삶을, 과거보다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밖의 복도에서는 일부 장교들이 울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충격에 서 있었습니다. 몇몇은 자신들의 대응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 일부는 항복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날들에 그들은 그러한 선택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천황의 결정 이후의 시간들은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의 세상이 끝났을 때, 그들이 믿었던 모든 것이 틀렸음이 밝혀졌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명예와 생존 사이의 선택은 이미 그들을 위해 내려졌습니다. 반응은 예측 가능한 선을 따라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반응은 그 자체의 무게와 개인적인 파멸을 담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도고 외무 대신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싸워 얻으려 했던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일본은 살아남을 것이었습니다. 국민들도 살아남을 것이었습니다. 도시들은 하나씩 사라지는 대신에 계속 서 있을 것이었습니다. 안도감은 쓰디썼습니다. 이미 잃은 이들에 대한 슬픔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도감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오직 굴욕감만을 느꼈습니다. 도요다 제독은 홀로 사무실에 앉아 태평양 전쟁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모든 섬, 모든 해전, 모든 희생이 이 항복의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치심은 물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 같았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공포였던 일본의 군대는 우월한 전략이나 용감한 병사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방어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종류의 폭탄 때문에 몰락했습니다. 일부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메주 장군의 손은 항복 의정서를 검토하는 동안 떨렸습니다. 폭탄을 만든 미국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선택을 강요한 상황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도 있었습니다. 그 분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공격할 적도 없었습니다. 싸울 전투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류 작업과 패배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감각한 수용이었습니다. 정신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작동을 멈췄습니다. 며칠 동안 논쟁했던 장교들은 이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로시마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실제로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상실의 엄청난 규모가 마침내 그들의 불신을 뚫고 들어왔을 때 그들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계속적인 저항을 요구하는 하급 장교들에게 아나미 장군은 조용하고도 최종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는 폐하의 결정에 반대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천황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요나이 해군 장관은 직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더 광범위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는 히로시마가 경고였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충분히 빨리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두 도시가 사라졌으므로 첫 번째 도시가 사라진 후에 받아들였어야 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했던 물리학자 니시나는 자신의 개인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영원히 변했다고 썼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제 몇 초 만에 도시를 없앨 수 있는 무기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으며 다음에 올 일을 두려워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처음에 그 보고를 의심했던 아라카와 대령은 한 동료에게 시인했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폭탄으로 한 도시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사실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쟁에 대해 그들이 알던 모든 것이 한 줄기 섬광 속에서 구식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황의 명령이 내려지자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항복 문서를 받아들였으며 수년간 건설했던 군대를 해체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침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진술이 되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이 순간을 담아낼 수 없다는 인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황의 결정을 평화롭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항복방송 준비가 시작되자 일단의 중견 장교들이 절박한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천황이 나약한 고문들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황궁을 점령하고 방송을 중단시키며 전쟁을 계속할 계획이었습니다. 8월 14일이 되었습니다. 도쿄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음모자들은 어두워진 거리를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황궁 경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천황의 항복 선언 녹음본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궁정 수비대와 대치했습니다.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장교들은 상반되는 명령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쿠데타는 실패했습니다. 고위 지휘관들은 천황의 결정에 충실했습니다. 녹음본은 숨겨진 차에 남아 있었습니다. 음모자들은 고립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일부는 도망쳤습니다. 다른 이들은 체포되었습니다. 항복은 명령대로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쿠데타 시도는 저항의 깊이를 드러냈습니다. 일부 장교들이 얼마나 완전히 항복을 거부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무기를 내려놓는다는 생각을 얼마나 불가능하게 여기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명예보다 죽음이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아나미 육군 대신은 8월 14일 밤 그의 선택을 내립니다. 그는 전통 의상을 신중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 승리 확보에 실패한 것을 사과하는 유서를 썼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할복합니다. 이는 의례적인 자살이었습니다. 칼날은 깊이 베어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죽어갔고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고통을 그의 마지막 의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낡은 군사 질서의 소멸을 상징합니다. 이는 전사 정신이 궁극적인 결론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오니시 중장은 비슷한 길을 따릅니다. 그는 가미카제 프로그램을 이끌었습니다. 수천 명의 젊은 조종사들을 자살 공격으로 죽게 보냈습니다. 이제 일본은 어쨌든 항복합니다. 그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유서에는 패배 속에서도 일본의 정신을 보존해달라는 간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없었습니다. 빠른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끝이 오기 전까지 몇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른 고위 장교들도 며칠 뒤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두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자살은 어떤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불가피하게 보였습니다. 낡은 일본은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은 평화를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항복 문서를 준비하고 점령군을 배치했습니다. 군사시설을 해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작업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침략을 계획했던 장교들은 이제 항복을 계획했습니다. 군대를 지휘했던 장군들은 이제 아무것도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히로시마의 소멸은 전쟁을 끝내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 전체를 종결시켰습니다. 재래식 군사력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기술이 적응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발전한다고 가정했던 시대였습니다. 지리와 결단력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히로시마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도시를 지웠던 같은 섬광 속에서 증발했습니다. 최고사령부의 불신에서 수용까지의 여정은 일본의 여정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처음에는 부정, 그 다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찾으려는 필사적인 시도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이 없다는 고통스러운 인식이 찾아왔습니다. 현실은 누구도 믿고 싶어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스스로를 강요했습니다. 천황의 결정이 있은 지 일주일 뒤 한 젊은 참모장교가 이제 고요해진 작전실을 걸어갑니다. 벽에는 여전히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혹은 과거의 히로시마 지도도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폭발 방향을 나타내는 붉은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파괴의 원이었습니다. 그는 멈춰 서서 그것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특별히 하는 말 없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도시가 사라졌고 그것과 함께 낡은 일본도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히로시마의 물리적 파괴를 의미했습니다. 제국주의적 군국주의의 종말을 나타냈습니다. 정복할 수 없는 섬 요새로서의 일본이라는 비전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태양보다 밝은 섬광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최고사령부가 히로시마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논쟁하고 토론했습니다. 격분했고 간청했습니다. 계산하고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받아들이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직 하나의 목소리만이 중요했습니다. 그 목소리만이 교착 상태를 깨고 아무도 내리고 싶지 않았던 결정을 강요할 수 있었습니다. 천황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 모두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명예보다 생존을 택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말을 마쳤을 때 최고사령부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히로시마는 사라졌습니다. 나가사키도 뒤를 이었습니다. 원자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유일한 선택은 현실을 받아들이거나 존재하기를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존재를 선택했습니다. 간신히 마지못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용하기보다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람들이 삶을 택하여 나라는 생존했습니다. 낡은 일본은 히로시마와 함께 죽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나타난 것은 다른 무엇인가였습니다. 이는 도시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지식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변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생존은 때때로 믿었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최고사령부가 히로시마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